예, 소송 절차에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절차들이 이제 다시 한번 소장 제출이 있고요. 그 소장 제출에 대한 소장 심사가 있고, 심사가 있으면 송달을 하고, 송달을 하면 다시 또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답변서 제출하고는 다시 또 변론으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변론으로 가서 판결이 끝나면 다시 이제 항소, 상고, 이게 끝나면 이제 재심까지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전체적인 절차에서 지금 소장 제출을 전제로 하는 건 어떤 걸 전제로 했냐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어떤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했다면 손배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길 수 있는 경우 수가 어떤 경우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갑이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매매계약, 별개의 매매계약을 왜냐하면 둘 다 서로 간에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들 매매계약에 의한 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수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갑과 을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 과정에 관한 문제도 생기지만 이렇게 두 개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때 생기는 경우의 수들이 세 가지 경우 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정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뭐냐면 단순병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의가 생깁니다. 단순병합.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선택적 병합. 생기는 경우 수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비적 병합. 단순 병합은 그냥 A하고 B를 이제 단순 병합시키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냥 창고권을 두 개만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근데 선택적 병합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매우 큽니다. 나중에 이제 그 경우수라고 하는 게 항소심과 상부심 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강의 선생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A 혹은 B 대개의 예를 들은 게 뭐냐면 하나는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 경합하면서 불법 행위에 의한 똑같은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어차피 원고는 이거에서 돈을 받든 이거에서 만족을 얻든 둘 중에 하나 만족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은 이 둘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 판단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병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냐면 근데 A가 아니면 뭘 해달라고? B를 해달라고. 똑같지만 이거는 이게 주의적 청구라고 합니다. 주의적 청구. 그 다음 이거를 우리가 예비적 청구. 그러니까 주의적 먼저 했고 이게 안 되면 B에다 그러면 이걸 왜 가능하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 원칙상 이것을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이걸 먼저 처리하고 이걸 해달라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이걸 해주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걸 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어떤 경우냐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면 대금을 반환하는 거고 매매계약이 유효라면 이때는 이걸 뭐라고요? 이전 등기하라고. 이건 이때는 대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반환 청구하는 거고. 이때는 뭐가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효와 유효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양립이 절대 불가능하죠. 어떤 거 유효고 무효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양립이 불가능하다. 계속 깊이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양립이 가능하다. 양립이 가능한데 둘 다 뭐가 있어요? 둘 다 관련성이 있다. 이거는 관련성이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계속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면 거의 기본 강의 수준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경우 수들이 생기는 거구나.
이런 경우수들이 생기면 어떤 문제들이 또 생기냐면 단순 병합 문제는 상관없겠죠. A하고 B하고 이걸 인용하든 기각하든 인용하든 상관없지만 이때 선택적 병합하고 예비적 병합 이걸 인용하면 이건 판단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기각하면 둘 다 기각해야 되는 문제. 그럼 둘 다 하나만 인용하면 나머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문제. 이런 문제. 만약에 하나 인용했는데 나중에 항소를 해버리면 나머지 판단하지 않은 부분도 판단해야 되는지 문제. 혹은 주의적 청구일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주의적 청구 기각을 했는데 피고가 이거에 대해서 피고를 항소했으면 이거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보면 항소심 가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너무 지금 들어가면 이제 처음 강의 소개하시는 걸 들으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경우 수들이 계속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경우 수들이 생기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거죠. 일단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일단 1심에서조차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항소심 가버리면 얼마나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고요. 당사자의 권리 구제적 측면에서 이 판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학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 이쯤에 오면 여러분들 이제 민사소송법 하면서 이쯤에 오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닿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여튼 이런 학설과 판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하셔야만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병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를 또 다시 또 후발적으로 병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이 후발적으로 병합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후발적 병합인 경우에 똑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A에다가 소를 제기하는데 B를 병합시키는지 처음에 A, B를 청구했다가 나중에 어떤 경우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A를 취해버리고 A를 취하고 그냥 B만 냅두는 거. 이걸 우리가 뭐냐면 그냥 하나의 청구 감축, 그러니까 소치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또 있으시냐면 A를 소를 제기했다가 뭐예요? B로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소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변경. 그럼 이 소변경일 때 이 A 청구하고 바꾼 B 청구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일단 이건 기본적인 논의가 되고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시냐면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을이 갑에게 또 뭘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을은 갑에게 그러면 네가 불법행위 청구하니까 나는 여기서 매매대금을 가지고 청구하겠다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하고 매매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군요. 나중에 이제 269조에 가면 반소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불법행위와 매매계약 사이에 결연성이 있으면 또 반소를 또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얘를 또 소를 제기하고 또 얘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리고 이 반소 안에서도 또 경우 수들이 또 생깁니다. 어떤 경우 수들이 생기냐면 일단 이런 게 반소라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수들이 생기냐면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매매계약에 대해서 대급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가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소를 제기했더니 이번에 을이 그러면 매매계약이 무효인데 자꾸 이전 등기하라고 하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 그럼 대금을 지급해라 라고 인용을 조건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우리가 예비적 반소라는 예비적 반소 이런 문제. 이 예비적 반소가 2019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별 얘기인데 이게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문제라든지 법원 행시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도 같이 살펴보는 그런 것도 시험 공부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어떤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 예비적 반소가 뭔지를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파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우 수들이 또 생기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또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 다시 또 들어가면 예비적 반소에는 진정 예비적 반소가 있고 또 그다음에 부진정 예비적 반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또 얘기가 있고요. 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걸 무효 확인의 중간
혹은 갑이 하면서 또 중간 하계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경우 수들이 또 생기는데 이건 좀 뭐 그냥 러프하게 넘어가셔도 되고 아 이런 경우 수들이 또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이 기회에 꼭 알아야 되는 건 뭘 꼭 알아두셔야 되냐면 바로 이런 정도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라는 게 이렇게 청구를 병합시키다 보니까 이 원시적 병합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앞으로 있겠구나. 맞아.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청구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관한 논의가 계속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거는 갑이 을을 상대로 하나의 청구권에서 여러 개의 청구권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듯이 우리 민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죠? 어떤 걸 공부했냐면 공유, 합유, 총유 문제를 우리가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공유는 대개 상속을 가지고 논의하거나 뭐 지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합유는 어떤 경우라고 우리가 배우냐면 대개 이제 조합을 전제로 합니다. 조합. 그다음 총유는 뭘 전제로 하면 대개 이제 법인. 이 법인에 이제 비법인까지 이제 포함되겠죠. 그죠? 법인, 비법인. 여기까지 포함되는데 합유에 대한 조합, 총유에 대한 비법인. 그러면 그건 조합이니까 뭐 2인 이상이잖아요. 2인 이상. 다 2인 이상이겠죠. 그러면 누구가 조합을 상대로, 누군가 법인을 상대로, 누군가 공유물을 가지고 만약에 소를 제기하면 이건 우리가 이제까지 예상했던 1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1인이 혹은 수인을 상대로 또 조합과 조합, 법인과 법인하면 수인이 또 수인을 상대로 이런 식의 또 조합이 또 한 번 생긴다라고 하는 문제가 또 한 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소송 절차를 봤는데 이런 경우 수들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아까도 봤다시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이른바 주관적 병합. 부르는 말은 많아요.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 소송 관계라고도 하고 뭐 부르기에 다르면 부르기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관적 병합이 이거의 상대 개념이 뭐예요? 객관적 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그냥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 관념화시키는 과정인 것이고 이런 용어에 대해서 뭐 크게 어려워할 건 없어요. 이걸 또 어떤 부분 청구의 병합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청구의 병합은 이 청구니까 이 당사자의 맞대응으로 해서 이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라는 게 자기들의 어떤 독자적 존재감 혹은 자기들이 책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용어들을 가지고 뭐 장난은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자기 어떤 존재의 어떤 의식 과정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교수님들 얘기하다 보면 제가도 학교에서 하다 보면 이런 용어 가지고 막 서로 싸우시는 분들 굉장히 있어요. 맞아. 어떤 경우는 벽사 가지고 자꾸 싸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상관없고 이게 그냥 똑같은 얘기구나. 이거 똑같은 얘기구나. 이런 정도. 이게 왜 생기는지는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아두면 될 일이지 여기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뭐 할 건 없다라고 하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공동관계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 65조에서 이제 논의가 됩니다. 65조에서 이 65조는 어디에 이제 법조문에 있냐면 꼭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법조문은 이 다수 당사자 관계는 쭉 소송 종류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당사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당사자 안에 법조문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65조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5조에 보면 이거에 대한 전단과 후단이 또 한 번 나오면 전단 후단이 이제 또 한 번 나오는데 전단 있고요. 후단이 전단은 뭐냐면 동일한 권리 의무 관계를 얘기하고 동일한 원인을 전제로 합니다. 후단은 단지 동종일 뿐이에요. 동종. 이게 어떤 경우 수를 또 얘기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동일한 권리 의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동일한 권리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동일한 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개 이제 채권자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와 또 연대 보증,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동일한 이 주채무 때문에 이 보증채무가 생기는 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경우까지는 전단이라고 합니다. 후단은 뭐냐면 동종이에요. 동종은 뭐냐면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뭐 대개 이제 들은 경우가 아파트가 있는데, 각 세대별로 이제 별개지 않습니까? 각 세대별로 이제 별개인데, 뭐 지진이 일어났어요. 금이 이렇게 쭉 가버렸단 말이에요. 금이 가버리면 이게 뭐예요? 하자 보수라고, 하자 보수 청구권. 이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 하자 보수 청구권은 이 집이 가는 하자 보수 청구권하고 이 집이 가는 하자 보수 청구권, 매우 개별적인 문제가 생기죠.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똑같은 집합 건물인데, 요 A 건물이 있고 A호가 있고 그다음 B호가 있어요. 그러면 A호의 보증금하고 B호의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 보증금하고 이 보증금은 같은 종류잖아요. 같은 종류지만 A하고 B하고 결속력, 결련성, 관련성,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 공유나 조합이나 총유나 합유나 이런 연대 보증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 결합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관련 재판, 이것을 나누는 이유가 이제 주로 이제 관련 재판적, 선정 당사자,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수정의 원리, 이 수정의 원리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정 당사자하고 관련 재판, 특히 관련 재판적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한 번 생기는데요. 이거 아까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관할할 때 이제 한번 논의가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재판적에 관한 논의가 또 한번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결속력이라고 하는 게 매우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달라지는 결속력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래 전원이 동일한 권리 의무이기 때문에 전원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합이라든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떤 재산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재산이 소멸하고 소멸하지 않고 하는 문제는 조합 전체 혹은 법인 전체에 관한 문제니까, 이때는 어디로 가냐면 대개 필수적 공동 소송이라는 쪽으로 갑니다. 필수적 공동 소송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때는 합일 확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공유 지분, 여러분들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지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처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처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처분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를, 그러면 이때는 통상의 혹은 일반적인, 그래서 통상의 공동소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의 공동소송. 그러면 이 통상의 공동소송은 나중에 또 좀 더 들어가면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건 합의확정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리고 합의확정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소송 진행의 동일, 소송 자료의 동일, 판결의 동일, 그러니까 결정의 동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중 A가 있고 B가 있고 C, D가 있어요. 그러면 A, B, C, D가 있는데 얘는 항소했는데 얘는 항소하지 않고, 얘도 항소했는데 얘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그럼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에서는 얘 따로 각각 별개지만, 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는 이게 유리한 거에 따라서 같이 뭐 항소하지 않았지만 얘도 같이 항소한 게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수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원고와 피고가 많을수록 이렇게 경우 수들이 많으면, 여러분들 조합 수열이 뭐예요? 1, 2, 3, 4, 5 있으면 각 팩토리, 이거 뭐 4팩토리라고 하나요? 우리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썼나? 팩토리, 전 문과라서 잘 모르고요. 하여튼 이 팩토리에 해당되는 경우 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경우 수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순열 조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이과 우리 출신들은 아주 이제 논리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개 이제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겠지만 272, 276, 그 다음에 264, 269,
이거는 어느 법조문이냐면 민법에 관한 법, 민법. 민법에 보면 이제 27, 269 조합이고요. 이거는 총유고요. 264, 269는 이제 주로 공유에 관한, 공유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공유물 처분하고 그다음에 이 경계 확정해소 같은 경우 분할에 관한 소 이런 경우에만 필적 공동소송이 인정되는 거고 그러죠. 나머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판결의 효력에 관한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떤 것이 필적 공동소송이고 어떤 것이 통상의 공동소송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실제법에서 이렇게 합의를 확정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절차법에서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아까도 했지만 또 한 번 나옵니다. 채권자 대소송, 을소송, 갑소송. 이렇게 되면 이 을소송하고 이 갑소송은 어떻게 된다 해서 결국 서로 간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소송하고 이 소송하고 어떻게 합의를 확정해야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또 용어상으로 보자면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제 채권자 대소송 같은 경우 계속 문제가 나와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계속 채권자 대소송 문제가 생기는데 여튼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만 여러분들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이해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처음부터 또 한 번 또 하는 얘기지만 처음부터 뭐예요? 이렇게 다주당사 소송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후발적으로 다주당사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객관적 병합에서는 원시적 병합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후발적 병합이라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주관적 병합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이 주관적 병합은 이 원시적 병합, 후발적 병합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제 공동소송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공동소송 문제라고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당사자 변경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사자 변경. 이 당사자 변경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변경은 다시 또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 대개 이제 당사자 추가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시냐면 소송 승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참가 문제 이거 별개로 이제 참가 이 참가라고 하는 경우 수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을을 제기하고 나가 채권자 대소송 중에 내가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채무자고 연대보증인 나중에 주채무가 확정이 되면 연대보증한테 또 효력이 미치거나 반대일 경우도 있겠죠. 연대보증일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 왜냐하면 구상권을 행사하니까 그러면 이 주채무자가 싸우는데 혹은 연대보증이 싸우는데 서로 간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서로 도와줄 이걸 이제 이해관계라고 한다면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도와줄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에 연대보증이든 주채무자든 갑이 연대보증인 상대로 하든 채무자를 상대로 하든 일단 이 하나의 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이 이 소송에 참가해서 둘이 같이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 하면 참가라고 합니다. 참가. 이런 참가들이 있으면 이런 참가들은 또 다시 또 나누면 이제 이른바 공동소송 참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보조 참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독립 당사자 참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쯤까지 오면 특히 독립당사자 참가는 굉장히 어려운 그 빌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 독립당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실제법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오면 이제 거의 이제 민사소송법이 끝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소송이 아까 되게 수계, 승계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또 문제, 채무자와 보증인처럼 참가하니까 참가라고 하는 건 A에다가 다시 B, A에다가 C를 다시 또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만 있을 때 생기는 경우 수보다 둘, 셋 생기면 아까도 3팩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 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보조 참가할 때의 효력들, 그리고 얘가 할 수 있는 행위 효력이 어디까지냐. 이런 아주 계속적인 어떤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이렇게 경우 수들이, 이런 경우 수들이 생기는 것. 이런 이 경우 수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민사소송법이 매우 어렵게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하면 대개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있는 어떤 내용들은 그냥 한 번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일단 민사소송법이 대개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1심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2심 절차가 있고, 3심 절차가 있습니다. 1심 절차는 그냥 1심 절차라고 하고, 2심 절차는 우리가 통상 항소라고 하고, 요게 그 다음에 상고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절차적인 측면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1심 절차가 있고 2심 절차가 있고 3심 절차가 있는데 이 상고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1심 절차 안에서도 1인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1인이 수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1인을 전제로 하는데 수개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절차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의 수, 이 절차 과정에 생기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1인이 수인을 상대로, 2인이 1인을 상대로 생기는 이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생기는 문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쟁점. 이 쟁점에 관한 학설과 판례와 이 판례를 검토하는 과정, 이 과정이 어떤 사안이 나오면, 이 사안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되겠죠. 그죠? 어떤 사안이 나오면 이 사안들을 학설과 판례와 검토하는 과정. 물론 이 사안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요? 법조문이 있느냐 없느냐. 법조문이 있다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법조문이 없다면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학설과 판례, 이런 과정들을 살펴나가는 게 뭐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냐면, 이게 바로 민사소송법이다라고 하는 걸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절차의 흐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개별적인 쟁점들을 잡아내서 이 쟁점들을 잡아낸다는 건 여기서 생기는 사안들에 대한 우리 판례들을 명확히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부터 계속 해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소송 이런 절차다 보니까 이 절차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쟁점들을 잡아나가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쟁점 판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박순수 변호사님이 나오고 유수한 어떤 이창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차의 흐름들을 밟아 나가면서 쟁점들을 끄집어내고 그 쟁점들을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들인데, 그 전저 조건으로 해서 기본 강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해내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발적인 참여와 스스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 얘기하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습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최소한 절차법,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왜 강조하냐면 어떤 길이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로를 찾게 하는 거, 미로. 이게 다른 과목하고 틀리게, 실제법하고 틀리게 어떤 미로를 한번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한번 가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빨리 갈 수 있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미로를 미리 한번 힘들게 걷는 과정,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흐름을 한번 알아놔야만 거기서 생기는 쟁점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자꾸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서너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걸 보고 있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빨리빨리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그리고 효율적으로 빨리 잡아내는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잘 잡아나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여러분들이 지금 이쯤에 오면 여러분들이 좀 뭐 지루하겠지만 좀 더 지루하게 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 법조문을 잠깐 한 번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보시면 제 1편 총칙이 있고요. 제 1조가 있고요. 제 1장 법원이 있어요. 관할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냐면 40조까지 나옵니다. 40조까지. 그래서 이거는 관할은 그 어떤 국제재판적을 빼놓고서는 굳이 뭐 학설과 판례를 막 크게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송 문제가 한번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논의만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 관한 거는 전적으로 법조문을 항상 논리적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제 2장에 보면 이제 당사자에 관한 논의가 나오는데 당사자에 아까 관한 논의가 당사자가 지금 51조부터 당사자에 관한 논의가 51조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97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97조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간에 다수당사자 65조는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65조가 65조 이하가 다수당사자 소송관계 문제인데 이제 주관적 병합 문제는 65조 이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객관적 병합 문제는 뒤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법조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객관적 병합 문제는 아까 이제 법조문 하다가 이제 빠뜨린 253조에서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253조에서 소위 객관적 병합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논의가 됐습니까? 법조문은 필요에 따라서 뭐 이런 논리적인 게 아니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규정하려고는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은 따로 65조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51조에서 당사자가 논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 안에는 1인을 전제로 하지만 다수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이 전체가 다 뭐가 돼버려요. 전체가 다 당사자에 관한 논의가 돼버려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97조 요 직전에 뭐가 나오죠. 소송대리인 나와요. 소송대리인. 요 소송대리인이 나오는데 이 소송대리인과 관련 없이 요 65조 다음에 소송대리인 다수당사자 65조 다음에 공동소송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65조 나오기 전에 65조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65조하고 56조가 있습니다. 56조에는 뭐가 있냐면 법정대리인 문제가 나와요. 법정대리인이 지금 다수당사자 이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법정대리인 민법에서 봤지만 법정대리인이 뭐예요? 법에서 정해진 그 수임 선임권이 아니라 법에 의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 법은 이 법정대리인을 뭐와 동일하게 취급하냐면 당사자랑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사자랑 동일한 문제라고 이게 법조문의 취지라는 거죠. 법조문. 소송대리는 맨 뒤로 가버려요. 그리고 다수당사자 끝나면 이때 당사자 참가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뒤에서 일반적인 책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법조문이 이 앞에까지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조문이 맞다고도 할 수 있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과정을 밟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법조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법조문들이 쭉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던 502조 중에 정말 필요한 법조문들이 한 150조문인데 제가 여기서 왜 앞에 있는 것을 빼버리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재판적 같은 경우 2조에서 6조고요. 그다음 특별재판적은 7조에서 24조입니다. 24조는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변리사 시험 조문인데 어쨌거나 요 2조에서 4, 5, 6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뭉텅이로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25조가 관련 재판적. 이게 65조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9조가 합의관할, 30조가 변론관할. 아까도 우리가 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법조문들만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보러 가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시험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튼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논의를 지금 쭉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하나 또 빠뜨린 거, 제가 간단하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증거에서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이제 증거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증거법이 아니, 증거 절차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증거 조사를 전제로 합니다. 증거 조사에는 우리가 이제 했다시피 증인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증이 있습니다. 서증. 그 다음에 감정, 검증, 그 다음에 당사자 신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생기는 쟁점들은 몇 가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서증하고 증인신문인데, 근데 증인신문은 잘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건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잘 들으시고요. 이 서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서류잖아요. 문서기 때문에 이 문서에 관한 것은 어떻게든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판례가 문서만큼은 또 특히 중요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증거법 할 때 이 서증에 관한 생기는 경우의 수들, 결국 증거력 문제하고 문서제출 명령 두 가지가, 증거력하고 문서제출 명령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어쨌거나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이 시간 통해서 이게 중요하구나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민사소법을 처음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전체적인 얼개는 한번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사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차의 흐름 속에서 생기는 경우의 수들, 이런 쟁점들을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민사소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민사소법에 대한 사례형 문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형 문제를 준비하는 사례 답안 문제는 나중에 부수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결국 어떤 사례를 쓰든지 간에 사례가 나와 있으면 사례가 나와 있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쟁점을 얼마나 많이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쟁점을 골라내느냐, 이런 부분이 바로 민사소법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결국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절차의 흐름 속에서, 주제들 속에서 쟁점들을 잡아내고, 그 쟁점들을 자기 공부하는 자가, 수험자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 속에서 민사소법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걸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학원 강의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결국 공부는 자기가 하는 과정이지만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느냐는 이제까지 여러분들하고 설명했던 그런 흐름 속에서 쟁점들을 잘 잡아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달 안 남은 이제 민사소법 2차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밟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여튼 1차 공부하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2차 시험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소기와 석과, 그리고 반드시 합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사소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차분하게 공부를, 이렇게 쟁점들을 다시 한번 잡아나가는, 계속 쟁점 해서 좀 민망하기도 한데 여튼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민사소법 이런 쟁점들에 대한 우리 판례와 학설들이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